Morning. Can I get one Sprite cafe? 안녕. 안녕. 망가네. 그나마 이게 지금 사람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 예, 저 그 광장이 도보로 걸을 수 있는 저 광장이 로얄 팰리스까지 쭉 이어져 있거든요. 네, 매장이고 여기도 이제 그 굉장히 우리나라의 올리브영 같은 포지션인데 또 그 미넨 구시가지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많고 그 온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을 여기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마리엔 플라츠에 있던 사람들이 예, 다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이런 것들 다 팝니다. 올리브영하고 구성이 거의 이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뭐 없는 거 없이 다 판매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그 물티슈를 좀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도 여기 왔는데 물티슈 가격이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티슈 하나 구매를 하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다. 여기 있습니다. 1.25 유로네요. 50장이 들어있는데 1.25 유로니까 되게 저렴한 편이죠. 우리나라 가격하고 비교를 해봐. 독일이 생각보다 마트 물가는 좀 그래도 자비가 좀 있는 편이다. 보시면 파스타 면이 1유로가 안 하네요. 0.85 유로. 되게 비싼 면이라. 바이오라고 써져 있는데 약간 죽이는 그런 건가 봐요. 되게 비쌉니다. 1kg. 1kg이 아니야. 1kg 엄청 싼 거 아닌가? 1kg에 3유로. 하나 사서 가져가고 싶은 생각. 얘가 우리가 1kg이 아닌데 500g인데 500g? 이렇게 보시면 0.85유로짜리도 있으니까 헬미키 소스 해가지고 데리야키 소스가 3유로 그다음에 세사미 오일 이거는 약간 샐러드에 뿌려놓은 소스 같은 이것 또한 2유로 정도밖에 안 하니까 가격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호두 같은데 호두가 지금 2.85유로 정도 하네요. 호두도 한국에서 가격이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호두가 아닌가? 커피 땅콩 있나요? 커피 땅콩인데 뭐 설탕 같은 게 가득 뿌려져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거 있고 멘토스 한 통에 2.55 유로 그러니까 대충 3,800원에서 4,000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영어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나라 마트랑 똑같이 스캔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핑하면 결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알리가 됩니다. 0씩 나눈 뒤에 결제가 끝난 거죠. 이렇게 FC 바이에르 스토어도 있어요. 김민재 선수 이거 앞에는 케인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김민재 선수 사진도 대문짝만하게 걸려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 미넨의 약국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어요. 플랫, 라데, 라흐 해서 뭐 스위tzerlän드, 스위스 초콜릿 하는 그런 가격. 딱 봐도 어좀 비싸 보니까 여기는 그냥 패스가 깨끗하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 도시의 그 치안 수준이 거의 뭐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돼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한 도시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독일에서 그 가장 큰 도시 두 개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보통 뮌헨하고 베를린 이 두 도시를 꼽죠. 근데 그 두 도시 간의 이제 느낌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베를린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무래도 뭐 약물 이런 쪽에 조금 관대한 느낌이고 파티 문화가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 뭐 치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뮌헨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대신에 그만큼 이제 놀기도 되게 좋고 뭐 EDM 이런 거 좋아하시는 클럽 문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좀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물가가 아무래도 뮌헨보다는 좀 저렴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베를린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광장 앞에 여러 이제 건축물들 볼 수 있고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그 뮌헨 역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로 도보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뮌헨이
다 좋은데, 안전하고 뭐 깨끗하고 다 좋은데, 뭐 물가가 비싸다는 이제 치명적인 단점 말고도 하나의 단점이 더 있다면, 그만큼 그 발달된 도시인 만큼 뭐 복지 이런 거를 또 중요시하다 보니까, 문을 좀 일찍 닫아요, 가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0시, 11시 정도면 거의 뭐 서울에서는 초저녁 수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한 6시, 한 늦어도 한 8시면은 그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DM 이런 가게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일요일 같은 경우는 문을 열지 않는 가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어떤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인들한테는 조금 불편함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도 잘 없고, 심야에 편의점을 가고 싶으시면은 그 주유소로 가서 주유소마다 편의점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일본이나 한국처럼 그냥 편의점 그 자체로 있는 개념이 아니라 주유소에 딸려 있는 편의점 개념으로 시작해요. 그 말은 뭐냐면 8시 이후에 내가 뭔가 맥주를 하나 좀 사고 싶다, 혹은 이제 뭐 군것질거리를 사러 마트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미 문을 다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유소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까지 가셔야 된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독일 물 같은 경우는 석회 성분이 있다 보니까 식용으로 그 먹기가 조금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일각에서는 미네랄 성분 때문에 건강에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 석회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물을 마시다가 그런 석회질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뿌연 물을 접했을 때 선뜻 마시기가 쉽지는 않죠.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미네 교통 패스권을 이제 일주일짜리를 끊었는데, 이거 일주일짜리 끊으면 일주일 동안 저런 트램하고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뭐 가격 대비 되게 가성비 있게 잘 다녔던 것 같고, 가격도 얼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한 24유로인가? 25유로. 뭐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고프로 아닌데, 뭐 그래도 그 영상 찍는 거 알아봐 주니까 되게 좋네요. 아무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 그 U하고 S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이 두 종류가 있어갖고, 제가 알기로는 U가 일반 노선이고 S가 고속 노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내에서는 아마 US 이 지하철하고 아마 트램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타고 다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역의 역사 안의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일단 이따가 또 상황 봐서 다시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 선진국, 북유럽의 그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약물 문제로부터는 좀 자유로울 수 없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참 아직도 참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좀 심각한 게 지금 약물이 이미 서울 전체 혹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럽처럼 대놓고 이렇게 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지만 머지않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그 어떤 경각심과 노파심이 들기는 합니다. 요즘에 그 약물 퍼지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를 봤을 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해가 딱 지자마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리가 되게 좀 음산한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여기 도시가 좀 한적하고, 해가 지면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어쨌거나 제가 느꼈던 어떤 오슬로의 모습 한 줄 평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밤보다는 낮이 아름다운 도시다. 밤이 아름다운 도시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이 좀 그런 도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밤보다 낮에 봤을 때 더 예쁜 도시. 색감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밤이 되면 좀 음산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낮에 여행 오시면 낮에 많이 해가 떠 있을 때 많이 돌아다니라고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제게 이곳을 다시 여행지로서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무조건 다시 올 의향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곳을 여행지로서 다시 오게 된다면 그때는 약간 이곳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여행을 하고 싶고, 사전에 또 조금 더 이제 정보를 많이 취득을 한 상태에서 좀 여행을 하면은 더 의미 있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늦가을 정도의 지금 날씨거든요. 이런저런 그 유럽 여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번째 점인데 대충 메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 좀 특이하게 새우로 위에 딸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딸기는 이거 하고 딤섬은 새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새우 완자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그 노르웨이가 되게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 비싼 와중에 그나마 좀 가격대가 접근해볼만 하다 싶은 게 이 롤 종류거든요. 연어롤이랄지 새우롤 이런 것들 그나마 가격대가 괜찮은 편이니까 여기 오시면 꼭 드셔야 할 메뉴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딸기롤이 생각보다 맛있네. 엄청 맛있네 이거. 여기 솔직히 좀 메뉴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재료도 다 좋은 재료를 써서 메뉴 하나하나 놓고 맛이 진짜 훌륭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텔의 뷔페랑 견주어도 손색 없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맥주도 정말 맛있어요.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이긴 한데 진짜 맛있습니다. 먹어보니까 양이 아니라 닭고기였네요. 닭꼬치. 닭꼬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약간 그 지중해 스타일의 약간 향신료가 들어간 정말 달달하면서도 뭔가 매콤하면서도 약간 그 지중해 터키와 어떤 인도 사이의 어떤 어느 지점에서 올라오는 어떤 향신료, 이게 아주 기가 막힌데 되게 맛있네요. 서울에서는 좀 그 경험하기 좀 힘든 스타일의 닭꼬치인 것 같아요. 되게 맛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연어하고 새우 퀄리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롤 종류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믿고 드셔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대 따졌을 때 사실 여행 와서 이렇게 먹을 만한 음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곳에. 여행 경비가 정말 넉넉히 있다, 경비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한 끼에 3-4만 원 정도는 잡아야 먹을 수 있고, 여기 뭐 맥도날드도 뭐 2만 원씩 내야 먹을 수 있거든요, 세트로 먹을 때. 그 우리나라 맥주는 맛이 뭔가 좀 밍밍한 맛이 있잖아요. 약간 그 물탄 듯한 그런 맛이, 특히 생맥주 맛없게 하는 술집 가서 시켰을 때 되게 뭔가 어딘가 되게 희석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제가 먹고 있는 맥주는 그와 정반대로 엄청 빽빽한 맛이네요. 엄청 밀도 있는 맛이고 진짜 맛있어요. 딱 절반 가격이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 가격이 좀 아쉽긴 하네요.
두 잔은 못 먹을 것 같아요. 걸려입니다. 접시가 비었으니까 새 접시에다가 이제 초밥 좀 담아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추가로 가지고 왔는데요. 좀 보여드릴게요. 가져온 아까 먹었던 닭꼬치 하나 추가로 가져왔고 스프링롤 이거 엄청 맛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캘리포니아 롤하고 요건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후토마키라고 하는 후토마키, 요거는 무슨 마키인지 모르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후토마키라고 합니다. 후토마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후토마키랑은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 롤 그 겉을 이제 튀김으로 감싸가지고 크리스피한 김도 있고 그 김밥 튀김? 요즘 막 튀김 김밥 그런 거 팔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하여간 맛있네요. 믿고 먹는 연어, 노르웨이산 연어, 약품 수정이 되는 연어 초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다닌 나라들이 영국, 스코틀랜드, 노르웨이니까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 그 EU 연합 바깥쪽에 있는 나라들만 이렇게 사이드로 돌고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올 가을에 한번 그 EU의 중심 독일을 딱 중심으로 해서 현지 사는 친구가 그 정도로 추천할 정도면 정말 가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2009년인가 2010년도에 이 비엔나를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옆에 있는 프라하도 갔었지만 보통 이제 여행 갈 때 동유럽에서 이제 같이 묶어서 가는 부다페스트는 제가 못 가고 프라하, 비엔나, 부다페스트 중에서 부다페스트를 제외한 이제 두 도시만 가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다페스트를 포함해서 비엔나, 그 다음에 윈텐스, 베를린, 함부르크, 코펜하겐까지 지금 제가 그 열거한 도시들이 이제 다 유레일 패스 안에 들어가는 도시들이거든요. 이거를 올 가을에 한번 제가 이제 지금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사하고 나서 좀 정비한 다음에 바로 나갔다 오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로 좀 글을 쓰거나 아니면 또 교재를 읽거나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에 반해서 실제 원어민이 말하는 걸 실제 이제 대화 상황 속에서 빠르게 캐치하면서 듣거나 혹은 이제 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이제 반응을 하면서 말을 하거나 이런 사실 인풋하고 아웃풋이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민첩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실전 상황을 제가 이제 겪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4주 동안 근무했던 당시가 사실상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그 녹슬어버린 이 감각을 다시 기르기 위해서는 영어를 최소 이제 세미 네이티브 수준 이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나라들을 좀 많이 방문을 해서 최대한 이제 대화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야 의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유럽에 다시 나가게 되면은 그런 기회들을 또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슬로 거주하는 노르웨이 사람들 영어 구사력이 거의 뭐 네이티브에 준하는 수준으로 영어를 정말 잘합니다. 그 원어민 영어와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정말 다 영어 잘하고 제가 뭔가 식당 같은 데서 영어로 주문을 했을 때 문제가 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시간대면은 서울에 어딜 가든 사람은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뭐 오슬로 그 시티 센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오슬로 안에서 유동인구가 꽤 많은 축에 속하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녁 시간만 돼도 이렇게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한적한 생활
조금 더 어떤 삶의 퀄리티 측면에 있어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또 도시의 어떤 활기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역동성을 느끼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확실히 그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연령대가 좀 높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도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관광객의 비율이 되게 좀 낮은 편이고요. 여타 이제 유럽의 대도시들에 비해서. 아마 EU에 가입되지 않은 이유도 한몫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화폐나 뭐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EU 안에 있으면 좀 그런 부분 여행하기 좀 편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유럽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서로 이동하기 되게 편하긴 하죠. 에딘버러 공항에서 여기로 넘어올 때 비행 시간이 1시간 남짓밖에 안 됐었거든요. 체감상 진짜 그냥 떴다가 바로 내리는 느낌이었으니까 가까우니까 가격도 그만큼 저렴하고 그만큼 왔다 갔다 하기 정말 쉽다.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 다양한 문화가 있지, 언어들을 이제 서로 접하면서 어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다양성이라는 어떤 정말 귀중한 가치를 축적하기에 또 유럽만한 곳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이제 오슬로 대학 오후에 잠깐 갔다 왔는데, 오슬로 대학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정말 전 세계 네로라 하는 그 학자들이 각 분야에서 이제 저술한 그 교과서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거든요. 그 서점 규모에 엄청 놀랐는데, 그거 보고 또 딱 알았습니다. 아, 이 나라는 이 교육 수준이 되게 높구나. 정말 작은 나라고 인구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교육의 힘도 좀 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컴퓨터 쪽이랄지 수학 쪽, 그 다음에 유로사이언스, 그러니까 신경생물학 쪽, 그 다음에 심리학, 경제학, 그러니까 뭐 온갖 그 주요 학문들, 학문 분야에 있어서 정말 네로라 하는 그 대가들이 쓴 교과서들이 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의 수준을 보면 사실 그 학교를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그 학교의 수준은. 그리고 그 국가를 대표하는 대학교의 수준을 보면 그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가늠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4박이라는 기간 동안 이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파악하지는 못했고, 이 문화를 정말 깊숙이 파고들면서 경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나마 이렇게 잠깐 여행을 하면서 느낀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정말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배경, 그 기반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기저에는 분명히 이런 교육 시스템,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이 아마 한몫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 근거 없이 제가 추정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틀릴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20대 분들이 이 도시에 여행을 오시게 되면 굉장히 좀 노잼이라고 생각하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내 삶이 조금 지쳐있고 혹은 뭐 불안함과 예민함에 내 삶이 좀 찌들어 있다라고 했을 때 며칠 정도는 좀 이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고 한적한데 근데 또 도시라서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 되게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제가 봤을 때 치안이 정말 전 세계 어디에 견주어도 손색 없는 수준이고, 사람들 보행 매너도 되게 좋고, 걸어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그래서
그냥 내가 좀 뭔가 힐링하면서 이렇게 도시를 유유자적하게 거니면서 다리 좀 아프면 카페 가서 한잔 편안하게 먹고 도쿄랑 비교해보면 도쿄 제가 너무 좋아해요. 스타벅스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커피 한 잔 먹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에 반해서 여기는 그냥 어느 음식점을 가도 그렇게 웨이팅을 한달지 자리가 만석인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식당도 사람이 거의 없고 이 구역의 어느 식당, 어느 술집을 가도 정말 극소수의 몇몇 술집들을 제외하고는 다 텅텅 비어있어요. 잘. 이게 가게가 어떻게 운영이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걱정할 처지는 아니죠. 또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바 같은데 사람들 우글우글 모여있는 그 점포도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가는 데만 가는 것 같아요. 서울이라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서울은 퇴근 시간에 뭐 술집이 됐건 뭐 고깃집이 됐건 서울 중심부 번화가 어딜 가든 평일이건 주말이건 할 것 없이 꽉꽉 차있잖아요. 여기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울증 걸릴 수도 있어요. 우울증 걸릴 수도 있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여기로 오면 약간 힐링을 받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어떤 느낌. 우울이라는 게 결국은 제 생각은 아니고요. 어떤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울증이라는 게 결국 어쨌든 불안과 예민함을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불안과 예민함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치이면서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 오면 그런 문제로부터 잠시나마 자유로울 수는 있다. 그런 치유의 목적으로 오기에는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아예 한 달 살기 이상이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몇 박 지내기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이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식비부터 시작해서 식비가 일단 최소 3만 원 잡으셔야 돼요. 지금 식사다음 식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교통비도 당연히 비싸고 일본도 되게 교통비 비싼데 여긴 체감상 더 비싼 느낌이에요. 그럼 패스 같은 거 풀어서 다니는 방법도 있는데 패스마저도 가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하루에 13,000원 하니까 일본은 제 기억이 맞다면 모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도쿄 메트로가 3일에 13,000원 건절이 했던 것 같으니까 물론 뭐 그것만 끊어가지고는 모든 곳을 다 갈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즐겁게 여행하는 영상들 최대한 많이 올릴 테니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다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